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내용 성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저번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내용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끝마칠 정도의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보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어제 했던 것은 이제 그 학문적인 중요성, 그리고 또 학습자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이렇게 세 가지 중요성 이제 기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교육에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역사 교육의 내용 선정 기준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파란 책하고 녹색 책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제 따로 역사 교육의 심화 교재가 있어요. 예, 심화 교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지에 올려놨거든요. 그 파일을 그거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역사교의 내용 선정 기준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6가지 기준을 냈어요. 아까 이제 학문적인 중요성, 그다음 학습자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이 세 가지 기준을 이제 버무려 갖고 6가지 기준은 역사교육에 적용되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용성, 적절성, 균형성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중요성이라는 거는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어, 그다음에 타당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목표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가?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지속성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적용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범위와 목적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건 이제 적용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적절성은 이제 학습자의 필요와 흥미, 발달 단계에 적합한가. 균형성, 균형성은 절전한 범위와 깊이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의 태도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가. 자, 이런 게 6가지 기준이에요. 아마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요게 뭐냐. 기입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적용성 관련된 내용을 묻기 위해서 요런 것들이 쭉 나오고 요게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그 6가지가 서로 인제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앞에서 인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학문적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학습 측면의 중요성 요렇게 인제 보면 연결시켜서 보면요. 일단 학문적 중요성 관련된 내용은 1 번, 2 번, 3 번, 4 번, 6 번이에요. 예. 그리고 사회적 중요성은 이제 4 적용성 관련된 내용이고 학습자 중요성은 인제 여기 적절성 관련된 내용이죠. 자, 요거는 앞에서 이제 학습 중요성 얘기할 때 2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학습자의 이제 필요와 흥미, 발달 단계에 적합한가. 여기 해서 2가지 기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또 교육 과정에서 설계할 때 어디를 더 중요시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요것들이 6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만 어떤 부분을 좀 부각했을 때 내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이제 설계할 때는 주요성과 중요성과 타당성을 이제 맞춰 갖고 인제 해야 되고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하겠다. 그러면 적절성과 적용성을 이제 바탕으로 해야 된다. 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인제 뭐 7차 교육 과정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 내용인데 이제 지금 7차 교육 과정이 아니죠. 예, 건너뛸게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한번 봤고 다시 이제 내용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성정을 했으면 내용 성정에 맞는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내용 조직을 해야 되겠죠. 내용 조직. 예. 그래서 내용 조직을 인제 해야 되는데 내용 조직에서도 3단계가 있어요.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국가교육과정 이제 단계, 그다음에 이걸 이제 재조직해서 교과서 단계, 그다음에 국가교육과정 단계하고 교과서 단계를 또 교사 나름대로 재조직해서 교실 수업 단계 이렇게 인제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유중에 이제 교과서 단계라든지 교실 수업 단계라든지 이렇게 할 때 기본이 됐던 것은 이제 국가교육과정 단계죠. 국가교육과정의 이제 내용이 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제 교육과정 뭐 7차 교육과정 뭐 22년 개정 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이 다 국가교육과정의 단계를 해서 인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요. 근데 국가교육과정 과정에서 인제 좀 이게 고려할 점, 문제점을 인제 좀 보면 이게 너무 정부가 인제 교육과정을 만들 때 세밀하게 하나하나 인제
규정을 해 놓으면 요 교과서 단계에서 자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뭐냐면 개선하고자 좀 이제 그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중단원까지 인제 이렇게 했는데 개정으로 넘어가면서 09년 개정으로 넘어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단원까지만 규정을 했어. 그러니까 교과서 집필자들의 어떤 그 뭐냐면 자율성을 좀 더 넓혀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있는데 요런 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언급됐기 때문에 얘기를 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 때는 항상 이 국가교육 과정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예. 다만 인제 그 국가교육 과정이 좀 그 뭐냐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좀 자율성을 확보하냐 안 할 수 확보하냐 하지 않을 수 확보하냐 확보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국가교육 과정에서 일반적 원칙들이 있어요. 요거 외워 두세요. 이건 이제 예전에도 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거 한 번씩 인제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 자, 계속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역사 교육에서 핵심 개념이라는 게 있죠. 이 핵심 개념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변화, 계속성, 뭐 인과관계 시대, 발전 이런 개념도 있죠. 자, 그다음에 계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핵심 개념들이 점점 이제 뭐냐면 결합되고 결합되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로 심화되는 거야. 예. 그래 갖고 요게 인제 보면 단순해서 복잡,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가까운 데서 먼 것, 부분에서 전체, 주관의 객관. 그래서 내용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곳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인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그 계열성은 이제 여러 가지 계열성이 있어요. 요거 뒤에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계열성이 뭐냐면 나성인 교육과정이 있고 환경학대법이 있어. 예. 그래서 역사과에서는 이제 환경학대법이 인제 시험 문제에 나오죠.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역 고유인지론자들 인지론자들이 이 환경학대법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서영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조되는 모형이에요. 여기에서 인제 나서영 교육과정 관련돼서 이제 역교동 파란책에 보면 마치 이게 논리적 계열성이 아니라 뭔가 인제 심리적 계열성?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건 좀 잘못된 설명인 것 같아. 왜냐면 나서영 교육과정은 브루노가 주장했잖아요, 지식의 구조입각에서.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계열성을 바탕으로 심리적 계열성이 플러스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 계열성과 심리적 계열성이 플러스되는데 파란 책에서는 심리적 계열성만 부각이 된 거예요. 예.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교육학 지식하고 연결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17 년에는 이제 통합성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계속성과 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종족 조직이라 해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를 들어 학년의 오름에 따라서 인제 하는 거잖아요. 예. 그 1 학년부터 초등학교 1 학년부터 고등학교 뭐 3 학년까지 이렇게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 내용 조직인데 반해서 행적 조직은 어 같은 학년에서 이제 조직되는 거야. 그래서 이 행적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제 중학교 세계사를 공부할 때 교육할 때 세계지리와 정치, 경제를 연계시켜서 하는 거죠, 같은 교과 내에서. 이게 통합성이에요, 통합성. 예.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내용을 상호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 통합성이라는 개념이 그 뭐냐면 예전에 17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교육과정의 수준에서는 세 가지 이제 뭐냐면 주요 이제 내용 조직 방법이 있는데 그 앞에서 얘기한 계속성, 계열성, 그다음에 통합성 이렇게 인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요렇게 있고 여기에서 인제 계열성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계열성에 관련된 내용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계열화 내용이 있죠. 예. 국가교육과정 수준에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인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정 계열화가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들 파악해서 넘어갈게요. 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제 교육과정이 뭐냐면 그
교과 내용 체계화 내용 조직 안에 나성형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 나성형 교육과정. 나서형 교육과정은 상대적으로 사회과에서 강조되는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역사과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 요즘에 뭐 통합성을 뭐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나서형 교육과정은 그 뭐냐면 논리적 계열성과 심리적 계열성이 이제 합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열성이 이제 뭐냐면 을 잘 설명하는 그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학문의 의견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교과의 핵심 개념이나 원리가 학년에 올라가면서 심화 학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역사 내용을 이제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개념과 원리는 그대로 있고 좀 계속성이죠. 계속성. 근데 계속성이 계열성이 적어놨네. 예. 이걸 구체를 40만 변하는 거야. 이렇게 나성형이고 이렇게. 그래서 핵심 개념을 통해서 역사 교과를 하나로 체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어요. 뭐 시간 개념이 핵심 개념이면 그 중학교 단계에서 뭐 시간 포용 개념이 있고, 뭐 고등학교 단계에서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나성형 교육 과정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조직 개념 배치 시 유의점. 나성형 교육 과정 할 때 유의점은 뭐냐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과 개념을 먼저 다루고, 역사적 해석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 시대 구조나 역사 발전 의식은 심화된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 좀 나서는 교육과는 논리적 개연성도 있지만 또 심리적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예문이 있죠. 예문이. 그래서 이 과거 사람들 행위 이유를 말한다. 그리고 뭐 역사 사건의 발달 이유를 말한다.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고 사건과 원인이 서로 관련돼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핵심 개념을 할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예, 똑같은 인과관계라도 이렇게 이 나사형에서 학년에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 나사형 교육 과정은 상대적으로 볼 때 역사과에서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게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학이나 자연과 같이 어떤 논리적 절차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야. 어, 수학이나 이제 이런 과목은 쉽게 야성 교육까지 구현할 수 있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배운 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배우고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인수인해, 인수분해 뭐 이렇게 배울 수 있죠. 미분, 적분 이렇게 이제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나성 교육과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역사과 내용 조직을 국가교육과정 수준에서는 좀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을 볼게요. 자, 7차 교육 환경학대법 볼게요. 환경학대법. 이 환경학대법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환경학대법 또는 이제 다른 말 지평학대법이라고요. 지평학대법. 그래서 학사 중심으로 해서 발달 단계에 따라 점점 확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환경학대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삐아제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심리 접근 방법이고, 그다음에 영역 중립 이론이고, 공간적 계열화다.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 점점 먼 곳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기여다죠. 예. 그래서 이 환경학대법 관련된 내용은 7차 교육과정. 이때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했던 그런 교육과정인데, 요 환경학대법을 각 교과 학년마다 어떻게 적용됐는가? 그것이 예전에 한번 09년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09년 2차 기출문제.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게 좀 공간적 개요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보면 학습자의 어떤 생활 주변을 소재해서 국가, 국가나 국제사회 범위가 확대했는데, 예를 들면요. 물론 이제 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 교육 과정이 아니라 예전에 오리지널 7차 교육 과정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활 주변의 역사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주변의 역사, 그다음에 좀 더 이제 확대돼서 중학교 3학년은 고장의 역사, 4학년 뭐 시도 중심의 지역사, 그다음 5, 6학년 생활사, 인물사, 중학교 정치사,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뭐 분류사 중심 한국사, 그리고 심화 선택 과목 이렇게 있는데, 이 심화 선택 과목도 근현대에서 뭐 세계사 있는데 이건 다 이제 7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인지 발달이 주변에 있는 사물에서 시작되어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서 먼 거,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이제 시간 개념 발달에 맞게 내용을 이 조직을 하고 학교별로 인제 시간의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여화시켰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옛날과 오늘날의 의미를 사용하고 중학교와 그러니까 초등학교 상급 학년에서는 그 당시 아 상급 학년 중등학교는 역사 교육 내용 조직 방법을 통사적으로 이용하고 있겠는데 이 초등학교 초급 학교 사 초 예 초등학교 상급 학년이면 하급 학년이라고 해야 되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렇게 인제 해 갖고 점점 확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반영되는 이제 내용이 이론이 사이토 이론에도 반영되죠, 환경학대법 이론. 그래서 이제 사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단계로 나눴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언급됐었어요. 예. 기출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사이트 관련된 이론 찾아할 때 그때 얘기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환경학대법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인제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이에요. 그 역사 교육학자들은 되게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이기 때문에 환경학대법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인제 언급했던 내용 있죠. 발달 단계 비판 내용 있잖아요. 그 쭉 보시면 내용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내용 선정 그러니까 학습자 내용 선정 과정에서 발달 심리학의 이제 반영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요 내용하고 지금 그 발달 단계 비판 관련된 내용하고 서로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네. 그 내용 보면 사고의 성격과 기술은 내용에 따라 변화하고 교수 학습 방법이나 수업 적용도 변화된다. 쉽게 말하면 어 사회하고 역사나 과학이나 수학이 내용에 담고 있는 각각의 국가의 내용에 담고 있는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삐아제의 발달 단계 하나 가지고 일괄적으로 뭐냐면 적용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비판은 뭐냐?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쉽고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도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추상적 역사적 사실을 학습할 수 있고 세계사는 어렵고 국사는 쉽다는 그건 미약하다. 오히려 국사는 잘 몰라서 세계사를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근현대사보다는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맞지가 않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인제 뭐냐면 영역고문제 비판 내용이고 앞에 인제 내용 선정에서 발달 단계 비판 내용과 또 연결되고요. 그 뒤에 인제 또 영역고유 인재관들이 또 비판 내용이 있어요. 삐아제 이론 발달 단계 삐아제 이론 비판 내용과 또 상호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그 뭐냐면 어 교육과정 관련된 이제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봤거든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좀 나중에 빠진 게 있어. 예. 너무 빼다 보니까 어 중요한 걸 놓쳤네. 그래서 잠깐 이제 심화 교재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예. 거기 보면 이제 현행 교육과정의 이제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현행 교육과정, 그러니까 09년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내용 조직이 되냐면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학교 내용하고 고등학교 내용이 많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열성 확보가 좀 다른 교과보다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인제 계열화를 시키냐면 이게 인제 있죠. 학교급별 조직 방법을 사용해요, 계열화 방법에서. 자 이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09년 개정교육과정이나 이렇게 지금 22년 개정교육과정부터 쭉 하고 있는데 단원 편성을 다르게 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달리 내용을 조직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자 이거 어떤 방식에 지금 이제 기준을 얘기하면 자 22년 개정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근대사 위주고 그다음에 근현대사 저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위주죠. 그래서 학교급별로 해 갖고 내용을 달리 해 가지고 이렇게 중복된 걸 막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계열화 이제 내용을 달리해서 중복된 걸 막고 계열성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교과서 수준의 내용 교육 과정을 볼게요. 예. 자 앞에서 인제 한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고 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맞춰 가지고 재조직해 가지고 만든 것이 교과서 수준의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서 수준의 교육 과정은 이 국가 교육 과정 내용을 한도 안에서 교과서 내용을 변형해서요 하는 건데, 요때 변형할 때 인제 어떤 그 집필자의 어떤 어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내용이 인제 비슷비슷하더라도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교과서마다. 특히 인제 검정제 교과서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보이죠. 자, 그럼 내용을 보면, 특징을 보면, 자, 교육이나 교과서에 보는 관점에 따라 구성 요소가 달라지며 문체나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집필자의 어떤 관점이 반영된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어떤 역사인식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이제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중단원까지 국가교육과정에서 다 했는데, 09년 개정교육과정, 15년 개정교육과정 넘어가면서 대단원만 구분했고, 이 대단원의 구성 요소만 맞아떨어지면 뭐냐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집필자들이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서술됐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집필자의 영향력이 강화됐다.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차 교육 과정의 또 특징은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동과 읽기 자료를 강조한다. 이 교육 과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지금 15년 개정 교육 과정, 22년 개정 교육 과정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어떤 분은 "왜 7차 교육 과정 나오는데 15년 개정 나오냐, 22년 개정 나오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크게 보면 7차 교육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인제 예전처럼 교육 과정을 확확 바뀌어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7차 교육 과정 큰 틀 속에서 그때마다 인제 개정 형식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7차 교육 과정의 어떤 기본 교육은 지금까지 쭉 지속이 됐다.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인제 교과서의 내용 구성 부분이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어 그 교과의 기본 구조 지식의 계열화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식의 전이성이 큰 개념을 축출하고 학습자 수준에 고려해서 내용을 재조직하는 건데, 내용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형, 그다음에 학습형, 이야기형, 이렇게 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설명형은 인제 이렇게 보면 개념을 먼저 제시한다는 적용 무역을 제시하고 관련된 이제 사례를 이제 제시하는 방법, 이런 게 대표 유형이죠. 그래서 사실 개념 원리 등을 학생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시된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자 이해를 통해서 수용하는, 그래서 이 설명형이 상당히 인제 인지구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야. 이거 일반적인 방법이다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예. 그거 있고, 학습형이라는 건 뭐냐면 탐구 학습하고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 이제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게 사례를 제시해서 탐구 문제와 평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제 교과서 관련된 예문을 뽑아 가지고 인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본서에서 없는 내용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사실과 사건의 다양한 사례들의 탐구 문제와 함께 제시해서 학생들의 역사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가정과 활동, 발견 학습, 학습의 전의를 중시해서 요거 하려면 설명형보다 인제 학습의 능동적인 참여와 직접 시연을 경험할 수 있죠. 예. 요런 것들이 학습형이다. 탐구 학습과 연결시켜서 인제 보시는 그 내용이고, 지식의 가정을 이제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야기형 같은 경우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제 손자 데리고 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것처럼 이게 이야기형으로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방식인데,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역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이 됐고요. 정사주뿐만 아니라 열전, 문집, 정기, 설학, 민담, 희당, 일종의 야사주 같은 것들 이제 자료를 활용해서 교과서 서술의 이야기 형태를 구성한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예문을 제가 이제 요거 밑에다가 실어 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내용 주제 의미와 단계가 있어요. 교과서 단계.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의 구성 요소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건너뛸게요. 요거는 각자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해서 교과서 내용 조직을 인제 바탕으로 이제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수업 내용 조직 방법이야. 수업 내용 조직. 음. 자, 이 수업 내용 조직 방법은 주체가 누구냐면 교사예요. 예. 교사. 그리고 수업 설계와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공군형 기출문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의 조직은 교사가 선행학습이나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수업에 다른 내용을 선정하고 학습 활동을 조직한다.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는 그 교과서 내용을 단순화시키죠. 그리고 연대기 접근 중심, 뭐 설명 위주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뭐 특성화 고등학교 가는데 뭐 공고에 갔다. 오늘날 예전에 말들 공고나 뭐 그런 데 가면 이런 애들한테는 이제 뭐 교과서 내용을 세밀하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관련된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게 더 뭐냐면 효율적이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수업 내용 조직 방법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에 다른 지식의 성격도 수업 내용에 재구성한다. 그 역사를 포함한 사회 탐구의 대상이 된 지식은 항상 과학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진 게 아니라 가변성, 잠정성, 설명성 속성이 강하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제 이 교사와 관련된 내용, 수업 내용 조직은 수업 설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수업 설계의 개념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사의 어떤 그 의해서 교과서가 재구성될 수 있어요. 그 재구성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아예 전면적으로 인제 교과서를 인제 바꾸는 거야. 전면적인 이제 무슨 새로운 교과서를 만든다고 해요. 그냥 인제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만든 뭐 배운 책 이런 것들이 그 정면적인 재구성이고 부분 재구성은 교사가 인제 뭐 수업 내용을 인제 교과서 내용을 그때그때 수업 내용 따라 재구성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프린트물 같은 거 있죠. 예 요약문 이런 것도 인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요건 각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수업 내용 조직의 유형이 나와요. 유형은 이제 대표적인 사례 형식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단원 구성 요소나 학습 활동을 달리하는 구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구성 방법. 그다음에 사례 중심의 조직 방법, 이 기납적인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했는데 예전에 10년도 기출 문제에 요게 나왔죠.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구성 방법.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게 10년 한번 딱 나오고 나서 완전 깜깜무소식이에요. 예.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여기 단원 구성 요소나 이제 학습 활동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계단을 오르는 식으로 이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년별 수업 단계 내용을 그 단계를 방법적 지식, 학습 활동, 뭐 역사 인식, 탐구 활동 해 갖고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요 관련된 예문이 그 어디 있는 파란 책 녹색 책 예문에 있어요. 녹색 책에. 이 녹색 책 내용이 여기 있는데 예문이 보면 자 일단은 이제 처음에 이제 고려시대 문화에 대해서 할 때 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인제 하급 그 초등학교 뭐 할 거야 1-2 학년 애들 할 때는 뭐 문화재 개념, 성격, 의 이렇게 하고 좀 약간 인제 그 초등학교 상급 학교 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문화재 분포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학교 단계에서는 고려시대 문화에 대한 글을 읽고 고려 문화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고려시대의 문화에 대한 사료를 읽고 고등학교는 문화재 이게 뭐야? 자, 그 고려문의 특성을 해석한다는 것처럼 학년마다 이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이제 달리하는 건데 자 이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인식 범위하고 연결돼 있고 그 인식 수준을 이제 확장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적인 단계, 공통적인 특징과 차이점을 밝혀 조직하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걸 통해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성을 이해하는 심화 단계, 그리고 일반화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 단계를 인제 하는데 자 요게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반화 단계에서 과거에서 머물지 않고 현재와 연결돼서 인제 본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인제 그 당군과 고조선의 계열과 관련된 내용에서 인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기획 단계도. 단군 신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외국 신화를 비교하면서 신화의 공통된 특징과 신화별 차이를 찾아 조직하고요. 연결고리 파악과 관련성 이해를 통해 여기 이제 내용 있죠.
신화를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건국 신화와 국가사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인제 단순히 인제 뭐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인데 가치관과 여기 또 현재적 의미를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인제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인제 여기죠. 신화에 담긴 고대인의 자연관과 우주관을 이해함으로써 신화의 상징을 파악할 수업 내용. 신화의 상징이라는 것은 현재에 연결될 수 있죠. 오늘날에도 신화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날 신화라는 것은 신들의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신화에 비유되는 어떤 특정 대상이나 인물이나 이런 어떤 집단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신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은유적으로.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사대 중심의 조직 방법이다. 기납적인 방법이야, 기납적. 어떤 사대를 통해서 일반상을 끊어내는 건데 왜냐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 애들이 인제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인제 어떤 사례를 던져 주고 사례에 이끌어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인제 그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녹색책에서는 이제 뭐냐면 핵심 사례를 제시하고 그다음 사례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연결해서 질문을 제시한 다음에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학습을 위한 탐구 활동을 인제 하죠. 예. 그다음 학습과제는 이제 심화 확장하고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요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문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문이 있으면 좀 약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요 관련된 예문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이제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예 사를 만들었는데 예문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면서 좀 얘기하죠. 여기 약간 이게 잘못됐네.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핵심 사례 제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미국인들이 커피를 좋아하고 영국인은 차를 좋아하는 사례를 먼저 설명하고요. 미국인들은 왜 커피를 좋아하고 영국인은 왜 차를 좋아할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어떤 그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자, 사례와 학습 내용을 연결시킨 질문을 제시하죠. 어, 이게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 설명한 다음에 그걸 인제 질문을 제시하는 거죠. 예. 미국인은 커피를 왜 좋아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봐요. 학습 내용을 제시해서 영국의 중산주의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타운센트법을 소개하고 차세만 남았다고 설명하죠. 자, 그래서 그거마저 거부하고 보스턴 사건이 발생하고 결국엔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제 하고 나서 탐구 활동하죠. 사례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근데 미국인들에게 차는 영국을 상징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은 영국의 저항과 미국의 애국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학습 과제를 이제 해서 심화 확정을 내용을 심화를 하죠. 그래서 차로 인해서 발생한 미국 독립운동의 전모를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살펴본 다음에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그래서 인제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친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인제 제시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사례 중심 사례의 내용을 보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지식과 경험을 연계시켜서 인제 시대별로 주제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사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이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례 중심의 조직 방법의 사례는 수업의 핵심 내용을 이끌어내고 내용을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선행학습자에 기능하면서 학습 내용의 유의미성을 이제 향상시키고요. 그 지식과 개념의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학습의 어떤 효율성과 지식의 실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내용들이죠. 그래서 학습자 흥미 유발, 그 다음에 선행학습자의 기능에서 학습 내용의 유의미한 향상, 그리고 지식과 개념의 유기적 연결. 이 세 가지 장점을 사례 중심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사례의 역할도 따로 인제 이렇게 떼어내 떼어놔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는 안 나올 것 같지만 제 생각하면 또 언젠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사례들을 제가 인제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언급했거든요. 관련 이제 모의고사나 뭐 총괄평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좀 약간 익혀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해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 교육 내용 조직 방법을 볼게요. 어떤 순서로 내용을 조직할 것인가 요건데 요거 은근히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매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인제 요걸 공부할 때 어 볼 게 뭐냐면 명칭을 보시라고 했죠. 예 일단.
명칭,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명칭을 하려면 여기에 이제 어떤 조직방법 의미를 알아야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미,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쭉 해봤어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녹색책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디에 있냐면 갈색책에 있죠. 예. 최근에 간지역 접근 방법이 이제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됐잖아요. 예. 그래 갖고 이 갈색책 내용할 때 간지역적 접근 방법을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관련돼 갖고는 요 거는 여기에서 한번 내용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이 연대기적 방법이에요. 연대기적 방법. 통사적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요걸 이제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렸거든요. 여기가 Y축이 분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X축이야. 예. 그래 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보는 거야.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흐름이 표시가 안 돼 있네. 예. 예.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보는 게 뭐냐면 연대기적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통사적 방법, 한국사 통론을 읽어보면 연대기적 방법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자, 그 연대기적 방법은 예전에 한번 두 번 나왔어요. 93년도, 95년도 기출문제 나왔고, 그거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또 모르죠. 또 이제 와가지고 좀 약간 옆구리 찌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 93년, 95년 그러니까 92년부터 해서 97년까지는 사지성당의 객관식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98년부터 해서 이게 08년까지는 주관식이었고요. 그다음에 09년부터 해서 13년까지는 요 다시 오지선단의 객관식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여기 2차도 봤죠. 게다가 이제 1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주관식으로 다시 이제 있는데 요때 이 시기 때는 문제가 있어요. 요 시기의 문제는 뭐가 할까요? 그 역사, 지리, 일사가 같이 섞여 있는 문제들이야. 그리고 이 문제들이 대학 교수님들이 낸 게 아니라 이제 장학사 분이 낸 것 같아. 문제 수준도 좀 약간 떨어져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맞지도 않는 내용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요때 이 문제들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무시해서는 안 돼. 그래서 연대기적 방법이 이제 뭐냐면 그 뭐랄까요? 안 나오고 있지만 보여줘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또 이제 이거 보고 그냥 한번 내볼지. 예. 그래서 이제 파악은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연대기적 방법의 특징을 이제 볼게요. 자, 연대기적 방법은 역사과 내용 조직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요 상황을 교육 내용을 삼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고요. 자, 역사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살피되 학습 주제의 적절성 및 학습자의 역사의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조직함으로써 일종의 개통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장점하고 단점은 꼭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예. 자, 이 장점은 학문적인 성과를 종합해서 총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다. 보통 이제 뭐 한국사 통론이나 서양사 개론이라든지 뭐 동양사 개론이 다 연대기적 방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각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 과정이나 흐름을 이해하고 역사상 중요한 사건과 사상 제도 이게 사상, 제도 등 변천 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시간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의 핵심 개념인 변화와 계속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고대와 현대까지의 전반적 역사를 학년별 시기에 나눠 배치할 경우 각 시대에 관련된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단점은 뭐냐면 심층적인 역사 인식이 어렵다고 비판을 받는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고 또 해놓고는 여기에서 볼 때 심층적 역사 인식이 이제 어렵고 피상적인 그 역사를 배운다. 좀 약간 이율배반적이죠.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기본서에 있는 거는 어 여러 사람들의 관점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연대기적 방법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심도 있는 학습을 가능하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역사를 학습하기 때문에 후속 사건의 원인을 마친 선행처럼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 그래서 여기 유의점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앞 사건을 얘기하면 B 사건이 나오면 앞 사건이 B 사건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인과관계인지 그다음에 상관관계인지 정확히 인식 못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마치 앞에만 있으면 뒤에 있는 사건이 이제 뭐냐면 후행 사건이 앞에 있는 선행 사건의 결과물처럼 이게 인식을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내용 조직에서 좀 문제가 있냐면 연대기 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년을 배치할 경우에는 그 내용의 깊이를 달리해도 내용의 중복을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7차 교육과정 그까지의 이제 문제점이니까 그러니까 개정 이전에는 계열성 확보를 이제 좀 약간 심도만 좀 달리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어차피 이제 중학교 역사나 초등학교 역사나 고등학교 역사가 다 겹쳐, 그 내용이.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5학년, 6학년 때 배우거든요.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배우. 이게 통사적인 뭐냐면, 내용 조직의 문제점인데, 자,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좀, 어, 해결하려고, 중학교는 아까 치면서 정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이런 식으로 이제 했잖아요.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학년별로 다른 역사를 서로 연결하여 전후 시대의 이야기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애들이 배운 내용을 중학교 3학년 때 보여주더라고요. 얘네들은 이제 왜 모르냐. 근데 따졌지. 영어하고 수학은 너네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거 아니냐. 근데 서로 연결시켜서 보는데 왜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을 까먹었냐. 이건 암기 과목이지 않냐는 거야, 애들이. 암기 과목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예. 우리하고 이제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얘네들은 암기 과목이고, 딱 시험 끝나면 다 잊어먹다가 중학교 3학년에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예, 선택적 기억 상실이 걸리는 애들이죠. 예, 과목에 따라서. 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연년대기 방법이야. 얘는. 그래서 이 연년대기 방법은 최근까지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두 번 정도 나왔어요. 08년, 19년. 자, 연년대기 방법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 이제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하는 게 핵심 거죠. 시간의 근현대사부터 해서 그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중 근대 뭐 중세 고대까지 쭉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선을 이렇게 그었지만 면을 그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마다 이거 좀 다른데 어떤 것은 이 주제 중심은 역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제 중심 방법 있죠. 요게 역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거꾸로 하는 거다. 아니면 연대기 방법의 역순이다. 이렇게 있어. 네,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의 역순이다. 연대기 방법의 역순이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그래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파란 책인가 연대기가? 녹색 책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녹색 책이고 요게 파란 책인가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자, 특징을 볼게요. 연대기적 방법과 반대로 현재에서 과거를 거스르는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또 주제 중심으로 이제 해 가지고 주제 발달까지 역순을 한다. 자,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뭐냐면 근현대가 있으면 근현대를 기준으로 해 갖고 근대 현대가 있으면 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근대 그다음에 근세 중세, 고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는 초점은 근대적 아니 현대죠.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과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장점 보면 과거를 현재와 연관 속에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현대사를 강조하는 데 교육의 추세에 부합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현재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이런 게 있죠. 네. 그리고 못하네요. 자, 단점은 뭐냐면
이게 거꾸로 역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제 역사의 사실의 변화를 무시할 우려가 있으며 너무 현재를 중심으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심의 실용적 역사가 빠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현재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사회과학적 지식이 요구되며 학생들 문의합니다. 현대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정치, 경제, 사회학 이런 것들은 현대에 형성된 학문이에요. 현대의 어떤 구조적인 모습들을 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면서 사회과학도 같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되게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점, 단점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주제 중심을 볼게요. 자, 주제 중심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증번호는 99번이에요. 예. 첫 번째 인증번호 99번입니다. 자, 주제 중심 방법 보시면 알겠죠? 이것도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4-5번 더 나왔어요. 예. 자, 주제 중심 방법은 어 분야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한쪽만 파는 거죠. 음.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쪽을 파든지 아니면 여기 요 딱 시공간의 한 일치된 부분에서 파든지 이렇게 인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 보면 자, 이 주제 중심 방법은 연대기적 내용 구성과 달리 유사한 역사 사건을 하나의 주제에 묶어서 서술한다. 이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공통된 특징과 결부시켜 분류하는 형식이 취한다. 그 역사에서 유사한 사실을 공통의 토픽이나 주제를 묶어서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주제와 토픽을 중심으로 역사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인데 조직 유형을 보면 단원별 내용 조직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 교과서에 있는 단원들을 가지고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종적인 조직 방법인데 자, 종적인 조직판 요선이죠. 요거. 시간의 인제 흐름에 따라서 인제 조직하는 방법인데 이걸 인제 또 발전계열법이라고 해요, 검은 책에선. 이 발전계열법. 그러니까 발전계열법은 주제 중심 방법 중에 종적인 어떤 그 조직 방법이다. 그래서 발전계열법 관련된 검은 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언급돼 있었거든요. 예. 한번 제가 검은 책 감독할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된 내용은 동일한 주제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작용된다. 그래서 인제 교통의 발달을 볼 때 이렇게 이 선에서 보면 바퀴의 발명, 범선, 증기기관, 자동차의 발명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행적 조직은 동시대 여러 측면을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인제 같은 시기 안에 어떤 측면을 보는 거죠. 예. 이게 여기 같은 시기 안에 어떤 측면을 인제 딱 보는 거죠. 요걸 이제 보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 양반 생활의 간직, 뭐 의식주, 교가, 교육, 여가 등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시간의 흐름이었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여러 가지를 본다라는 게 있죠. 예. 그럼 약간 분절법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분절법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에서 여러 가지 보는 건 있지만 여기는 인제 좀 좁은 시각에서 보는 방면에 분재법은 정치, 사회, 경제 좀 넓은 데서 보는 게 있어요. 요것만 보는 방면에 이거는 좀 넓은 데서 인제 보는 게 있어요, 분재법은.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유의점은 뭐냐 여기 할 때 주제별 내용 조직이 있으면 주제 선정과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고 내용 구성 과정에서 각 주제 간의 선후 관계와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배열 순서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수업 활용 방법에서는 탐구학습이 상당히 적합해요, 이 주제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제는 개별 사례를 탐구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역사적 사건의 사례를 묶어서 주제할 수 있다. 주제를 다루는데 적합한 사례를 일정한 속성을 공유하고 각 사례의 공통적인 차이점을 식별해서 주제와 연결시킬 수 있고 그 사례에 따라서 어떤 이제 범주나 주제를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차티스 운동은 노동운동, 민주운동의 주제를 다룰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다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탐구학습하고 주제학습 연결시켜서 인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다음에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요거 꼭 외워 두셔야죠. 되게 많아요. 외워 두셔야 돼. 예. 각각. 음. 자, 그래서 장점은 뭐냐?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접촉하면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내용을 좀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학년 수준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내용 조직으로서 역사학의 논리를 반영하며 핵심 개념과 원리를 다루기 쉽다. 그다음 주제 중심 역사 학습에는 특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역사 사실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고 개별 사실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정 토픽이나 문제가 종적인 시대 변화 속에 고찰하거나 동시대 역사적 현상과 함께 살펴보던 내용을 조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사의 통찰력과 사고 활용에 접합한. 그래서 보통 이제 잘 모르시면 그냥 역사적 통찰력, 역사 의식을 함양한다를 쓰시면 웬만하게 하면 다 걸려. 역사적 의식과 역사 사고를 함양한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역사적 통찰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 건진다. 그 2점짜리 문제 중에 1점은 맞을 수 있으니까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냥. 예. 자, 그다음 개별적인 역사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고 앞에서 얘기한 탐구학습과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탐구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역사 사고를 양성하는 데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점 보면 이게 이제 한 곳만 파기 때문에 학습자의 관심, 흥미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한쪽만 이제 집중을 보고 또 다양한 시기나 다양한 관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을 볼 때도 6.25 전쟁을 보는 관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통주의 시각이라든지 수정주의 시각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만 파기 때문에 일정한 주제와 중심으로 시대상을 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다른 중요한 사실도 도외시하기 쉽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관련성이 무시될 수 있고 주제 나열식 내용 제시는 학생들이 해당 내용 학력이나 단계에서 성취할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한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있는데 장점과 단점 이렇게 있고요. 자, 시대사를 보겠습니다. 시대사. 자, 시대사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요것도 약간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앞에 언급한 주제사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다르냐? 이거는 이제 어, 그 주제 중심 방법 중에 행적 조직 방법과 연결돼 있고 행적 조직은 조금씩 그 한 변만 본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면을 봐. 정치, 사회, 경제 하나만 파지 않고 이 주변을 다 보는 거야. 주제. 이게 이제 분제법이죠. 분제법. 그래서 역사상 어느 한 시대를 채택해서 그 한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본다는 거.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생활상, 정치, 사회 풍습, 가족제도, 뭐 생산 및 소비, 교육, 종교 여러 가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시대의 어떤 생활 전반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고 행적 관점을 강조한다. 종쪽 교육 과정과 이제 대비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시대만 본다는 거네. 공간상 특정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겠죠. 이게 뭐야? 시간의 변화를 파악할 수가 없죠. 예.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연결시켜서 이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종적 변화, 시간의 변화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 요구하고 뒤에 이제 그 분절법에 이제 뭐냐면 문제점과 서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선택하는 게 좋냐? 그 시대의 특징을 이게 시대의 특징의 특징이죠. 시대의 특징을 상징성 부과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접합한 내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 자, 내용 조직 방법은 이제 보면 해당 시대의 사회상을 알아보는 심층적 학습이 되도록 그 시대의 생활상과 연결된 다양한 자료와 를 활용하여 내용을 조직했는데 대개 보면 이그 시대사, 분재법은 생활사와 이제 연결됐어요. 생활사, 예, 사회사. 그래서 이제 생활사와 사회사와 연결되는데, 그래서 주로 사회사 측면은 이제 중심이 있는데, 사회사는 인간 사회 여러 가지 전체 측면을 포괄함으로 그 적용 범위가 이게 뭐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요. 예. 그 전체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그 적용 범위가 넓고 현재 문제와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사를 다루면 이 영국사 관련된 내용들 다 다룰 수 있죠. 예. 정치, 경제 문제, 사회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문이 파란책에 있거든요. 파란책에 관련된 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17세기 영국사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뭐 여왕이 서거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요 예문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17세기 영국사를 다룰 때 단순히 이제 뭐 정치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돼 있죠. 예. 그리고 종교도 언급돼 있고 그다음에 예술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여기 한점을 보되 여기 전반을 한번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조직주의가 되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내용들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장점이 뭐냐? 자, 여기 보면 모든 시대의 통찰력 이야기보다는 특정 시대의 역사를 다각적인 분야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주제사 할 때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뭐 다양한 시기화에서 다양한 관점을 알 수 있다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요거 그럼 요거하고 뭔 관련이 있냐? 이것도 다양한 관점 어쩌고저쩌고 떠도 되는데 그런 좀 차이가 있죠. 여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요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어떤 그 17세 영국사면 여기 보면 사회, 정치, 경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다양한 시각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앞에 6.25 전쟁이 있으면 6.25 전쟁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식의 다양한 시각이야. 그러니까 분야에 보다는 어떤 관점에 관련된 내용이야. 여기는. 근데 이거는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분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주제사의 다양한 접근은 관점이나 시각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약간 분야 관련된 내용이다. 예. 다양한 시기의 어떤 분야의 관점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 잘못했네. 잠깐.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관점을 본다. 그러니까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얘기한 거고.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이제 주제사 관련된 건 어떤 특정한 그 사건에 대해서 주제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표시할 때 이제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표시한 거죠.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 예. 이렇게 이제 표시한 거죠. 잠깐만요. 아, 다시 설명해. 제가 여기에서 헷갈렸어. 어, 예.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관점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다양한 관점은 어떤 특정한 사건 있죠? 사건에 대한 관점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걸 가지고 설명을 잘못했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사건이라는 거는 다양한 분야의 관점이야. 다양한 그러니까 생활사나 뭐 이런 거의 관점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장점을 보면 여기 모든 시대를 통사적 이해하기보다 특정 시대의 역사를 다각적인 분야의 관점에서 한다. 어떤 각 분야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시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주제의 시각에서 말하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점 두 번째는 어떤 역사 사실이나 주제의 계속성보다는 동시대의 다른 사실들과 사건의 지역이나 문명권 혹은 주제와 인물들의 기준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대상을 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어떤 비교 해석 종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갖춘 학생들에게 접합하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접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단점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공간적인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야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분야사 또는 분류사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분야사 같은 게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 보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보는 거야. 그럼 주제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어요. 자, 분야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이렇게 분야사, 여성사 이렇게 한 방면에, 그 앞에 주제 중심 그 방법은 정치사 중에서도 뭐 당제의 역사, 분당의 역사, 그다음 한평정치의 역사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범위가 축소된 형태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사, 경제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향만 유의점이 뭐냐면 어떤 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되 다른 분야의 역사적 사실이나 잠깐만요. 사실들도 유기적으로 이제 뭐냐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지- 어, 이해하는 걸 지향해야 된다는 거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쟁사를 공부한다. 전쟁사는 분야사를 하면 전쟁사만 보는 게 아니라 정제가 연결된 정치, 경제, 사회를 두루두루 이제 같이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을 각 분야에 나누어 단편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사실 간의 연계 관계를 해당 부의 관점에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유기적으로 전쟁사만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유기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그 분야사가 반영된 내용 조직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7차 교육과정이야. 이때 7차 교육과정은 오리지널 처음 할 때 7차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뭐든 중학교든 한국사 시간에 연대기별로 쭉 다루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이제 고대, 중세, 근세, 뭐 근현대 이렇게 나누면 고대에서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국사책 보면 이렇게 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계별로 쭉 나눈 게 아니라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그 다음에 문화사 이렇게 있고요. 그 앞부분에 이제 뭐 선사시대는 이제 이거는 그냥 쭉 다루고 정치사부터 이제 선사시대 다음에 고대사부터는 뛰어넘어서 이런 게 고대 정치, 중세 정치, 근세 정치, 근현대 정치 이렇게 있고 경제사도 이렇게 다뤘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사 할 때 고대, 중세, 근세 다 보고 경제사 할 때 이렇게 보고 사회사 할 때 이렇게 보고 문화사 할 때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좀 이게 건너뛰는 거야 막 시대를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실제 교육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이제 공군형 개정 과정 때는 다시 이렇게 연대기 형식으로 했고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 바뀌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분야사 방법을 했다. 그래서 요거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그 고등학교 1학년 국사교과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 조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장점은 뭐냐면 발달 단계에 맞춰서 친밀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쉽고 흥미 있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친밀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간 개념과 변천 및 계속성 개념을 파악하고 탐구학습하기에 유리한 방법이다. 요것도 이제 주제 중심 방법과 함께 탐구학습 방법에 유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요거 이제 종족 조직 방법이죠. 종족 조직 방법이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 그래서 해당 분야 발전에 인과관계를 이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거. 단점을 볼게요. 자, 특정 분야만 보는 거죠. 정치사, 경제, 사회사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대 전체의 발전 과정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시대상을 어떤 그 분절법처럼 17세기 뭐 영국사 이렇게 시대상을 이제 뭐냐면 드러내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활용하기에 적절한 교재가 별로 없다. 그거죠. 물론 이제 그 국정교과서 때는 요걸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분야사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문화권적 방법을 볼게요. 요것도 은근히 한 세네 번 나오거든요. 요거 뭐 두 개만 표시했는데 특히 이제 그 세계사 내용 조직할 때 이 문화권 방법 15년 개정 교육 과정의 주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문화권이라는 게 뭐냐? 이것부터 정의를 내야겠죠. 보통 문화가 있고 문화권이 있는데 보통 이 문화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문화가 모든 주변의 문화를 하나로 합쳐 놓으면 이거 문화권이 되지 않아. 그렇지만 특정한 문화가 주변의 문화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은 이제 문화가 주변부 문화가 나름대로 특성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문화권이라고 해. 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동아시아 문화권 예를 들면요.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심은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제 그 문화가 한국, 베트남, 일본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주변국 문화에. 그렇지만 이걸 완전히 흡수 통합하면 하나의 문화가 되겠죠. 그렇지만 흡수 통합되지 않고 중국의 문화를 받았지만 한국, 베트남, 일본에 모두 있어요. 특수성도 있죠. 그러니까 중심 문화의 어떤 보편성과 함께 그 주변 문화에 모두 같이 있다. 특수성도 있다. 보편성과 특성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 그 장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볼게요. 일정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명과 문화권을 등 지역적 구분을 넘어서 역사 문화적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구분을 보면 문명권 그러니까 문명의 이제 그 문화권적인 어떤 그 구분을 보면요. 크게 이제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데 지리적 위치 같은 경우는 오리엔트 문화, 지중해 문화, 뭐 대서양 문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사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아시아 문화권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 북아프리카 문화권, 중앙아시아 문화권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사 할 때 어떤 동아시아 문화권,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교 문화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동아시아사도 이렇게 내용 조직을 하고 있죠. 근데 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동아시아의 범위가 확대됐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저쪽 동남아시아까지 동아시아로 이제 확대시켜갖고 집어넣더라고요. 예. 요게 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야.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제 나왔죠. 예.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지리적 위치 외에도 문화적 특성에 따라 또 문화권을 나눠요. 뭐 이슬람 문화권, 불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슬람이나 불교나 기독교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죠. 예.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뭐냐? 요거 외워 두셔야 되겠죠. 자, 장점은 뭐냐면 역사 사실의 문화적 특징을 이제 그 이렇게 특정이라고 계속 적었네.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더 체계적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문화권 전체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역사를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심 문화의 어떤 보편성과 주변 문화의 특성을 이제 같이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특성과 보편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역사 사고를 양성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을 파악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보죠? 중국사를 보잖아, 맨날. 거의 중국사가 80~90%죠. 뭐 베트남, 한국사, 일본사는 좀 약간 10% 정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는 관점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파악이 안 되고 주로 이제 뭐냐면 보편성만 강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 중심 문화를 제외해서 문화권 내 각 민족의 특수한 역사 발전의 개별적 성격을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중심 문화의 어떤 보편성만 파악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이율 배반적이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관점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관점을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기본소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사회과학적 방법인데 이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한 책에만 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하고 이제 융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내용 그 방법인데 내용 조직 방법인데 사회과학적 개념이나 일반을 맞춰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사회과학적 인식과 통찰력을 획득하고 현대사의 복잡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요. 역사의 잡다한 사실을 일정한 응집력을 보여주고 역사의 사실보다 의미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단점은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대외 사건들이 내포한 고유한 성격과 의미를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조직해 갖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은 사회과학적 그런 개념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들 내용 조직하는 사례가 있어. 이게 파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 있는데 리더십을 통해서 뭐 너시하면 레닝의 리더십 이런 식으로 또는 여기 뭐 개인의 역할이라는 사회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요걸 있고 뭐 이데올로기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제 토픽 학습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각자 읽어 보세요. 뭐 그렇게 쉬운 건 중요한 건 아니고 발전기업법 있어요, 발전기업법. 요거만 좀 볼게요. 자, 발전기업법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 할까요? 요 부분은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